어려운 역사는 노. 흥미롭고 재미있는 세계 역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식과 지식을 가장 쉽게 설명해드리는 하얀쥐 상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옹 유배 이후 프랑스가 겪은 들쭉날쭉한 역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유배 이후 프랑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루이 18세와 샤를 10세의 왕정 복고.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 유배되면서 프랑스는 다시 부르봉 왕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때 유럽의 강대국들이 모여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 빈 회의를 열었어요. 1814년부터 1815년까지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린 빈 회의는 오스트리아의 정치가 클레멘스 폰 메테르니가 주도했어요. 주요 참가국으로는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프랑스가 있었고,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을 재건하고 국가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중요한 국제 질서인 빈 체제를 성립했습니다. 또한 1815년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가 주도의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군주들이 신성동맹을 맺었어요. 신성동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기독교적 도덕성을 바탕으로 전쟁과 갈등을 피하고 유럽 전역의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왕권이 신성한 권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종교적 가치와 왕정 권력을 결합해 혁명이나 민족주의 운동을 막으려 했습니다. 유럽의 질서를 기독교적 가치로 지키려 한 거죠. 빈 회의 후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유럽의 안정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국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프랑스는 나폴레옹 이전의 부르봉 왕조로 복귀하게 되어 루이 18세가 왕으로 돌아왔어요. 이 회의는 유럽 전역에서 왕정 복구를 시도한 중요한 회의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으니 그의 아들 루이 17세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왜 갑자기 루이 18세야?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루이 17세는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병사했답니다. 그래서 왕위는 삼촌인 루이 18세에게 넘어갔죠. 루이 18세는 입헌군주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왕권이 절대적이었으며 귀족과 성직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며 국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그는 1824년 사망했고 그 뒤를 이어 샤를 10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왜 갑자기 루이 15세가 아니고 샤를 10세일까요?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프랑스 왕들이 모두 루이라는 이름을 쓰는 건 아니에요. 샤를 10세의 본명은 샤를 필리프로, 샤를은 그의 세례명이에요. 프랑스 왕족은 여러 이름을 가질 수 있었고 샤를 10세는 자신의 이름인 샤르를 왕명으로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루이 19세가 아니라 샤를 10세가 된 것이죠. 샤를 10세는 왕위에 오른 후 루이 18세보다 더 강경하게 왕정 복구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혁명 시기에 몰수된 교회 재산을 돌려주려 하고 성직자와 귀족들의 권리를 복원하려 했어요. 특히 1830년 칙령을 통해 언론을 억압하고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1830년 7월 혁명이 일어나며 샤를 10세는 퇴위하고 망명하게 되죠. 1830년 7월 혁명과 샤를 10세의 퇴위, 시민왕 루이 필리프. 7월 혁명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자유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7월 혁명의 결과로 샤를 10세는 물러났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루이 필리프였죠. 루이 필리프는 오를레앙 가문 출신이었는데 이 가문은 부르봉 왕가의 다른 분파와 달리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을 지향했고 루이 필리프의 아버지는 혁명 지지자로서 루이 16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아들인 루이 필리프가 혁명을 추구하는 시민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7월 왕정으로 불렸습니다. 루이 필리프는 처음에는 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보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의 통치는 부르주아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었고 이는 노동자 계층과 자유주의자들의 불만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죠. 그의 보수적인 변화를 견디지 못한 국민들의 반발은 1848년 2월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루이 필리프는 퇴위하고 영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루이 필리프를 마지막 왕으로 프랑스 왕정은 막을 내립니다. 1848년 2월 혁명과 제2공화국의 탄생, 6월 폭동. 프랑스는 다시 공화국 체제로 돌아가며 제2공화국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화국은 정치적 분열과 경제 불황으로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1848년 2월 혁명 이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작업장이 설립되었어요. Ateliers Nationaux. 이는 제2공화국의 임시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라는 시도였죠. 그러나 운영 비용이 커지면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고 결국 1848년 6월에 임시정부는 국립작업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합니다. 국립작업장의 폐쇄로 인해 노동자들이 분노했고 그로 인해 6월 폭동이 일어났으며 임시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진압했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정치적 세력들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프랑스는 혼란에 빠지게 돼요. 결국 루이 나폴레옹 3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는 185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1852년 제2제국을 선포합니다. 나폴레옹 3세와 제2제국. 나폴레옹 3세는 삼촌인 나폴레옹 1세의 명성을 이용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며 황제에 오릅니다. 그의 목표는 삼촌의 업적을 본받아 프랑스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고 나폴레옹 1세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었죠. 초기에는 크림 전쟁에서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러시아에 맞서 승리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사르데냐 왕국의 이탈리아 통일 운동을 도와 오스트리아에 맞서 싸운 결과 사보이와 니스를 획득하는 등 외교적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 재건을 통해 프랑스 내부적으로도 발전을 이루었죠.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안 대공을 멕시코 황제로 세워 친프랑스 정권을 세우려 하였던 멕시코 원정이 실패하면서 나폴레옹 3세는 점차 국민의 지지를 잃어갔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멕시코 원정은 멕시코 민족주의자들의 저항과 미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막시밀리안 1세가 처형되고 프랑스가 멕시코에서 철수하며 금압을 내렸습니다. 이에 긴장한 나폴레옹 3세는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유주의적 개혁을 통치 말년에 뒤늦게 도입했지만 그에 대한 지지는 처음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나폴레옹 3세에게 치명타가 되었는데 세단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대패했고 나폴레옹 3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12만 명 이상의 병력과 함께 항복하면서 사실상 제2제국은 붕괴했습니다. 그 후 그는 독일에 억류되었다가 석방된 후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의 제2제국이 무너지고 1870년 제3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제3공화국. 나폴레옹 3세의 패배 후 프랑스는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겪으며 제3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제3공화국은 안정되지 않은 정치 체제 속에서도 70여 년간 이어졌으며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침공과 함께 비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파리 코민 1871년. 나폴레옹 3세가 패배한 후 프랑스는 혼란스러웠어요. 파리 노동자들과 서민 계층이 주도한 자치 정부를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파리 코민이에요. 코민은 프랑스어로 공동체나 자치단체를 뜻하는 단어랍니다. 파리 시민들은 기존 정부에 반대하며 자신들의 자치 정부를 만들었고 평등과 사회적 개혁을 이루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코민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정부군의 의회에 진압되었답니다. 드레피스 사건.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드레피스 사건을 잠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첩 혐의의 배경. 1894년 프랑스 군부는 독일에 군사 기밀을 넘기는 스파이를 찾던 중 유대인 장교였던 알프레드 드레피스에게 혐의를 씌웁니다. 증거 조작. 당시 프랑스 사회에는 반유대주의가 널리 퍼져 있었고 프랑스 군부는 결정적인 증거 없이 드레피스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피의적 감정 결과도 무시하며 드레피스가 간첩이라고 단정지었죠. 조작된 재판. 1894년 재판에서 드레피스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악마의 섬에 유배됩니다. 재판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불리한 증거만 채택되었으며
변호 기회도 제한되었습니다. 밝혀지는 진실. 1896년 진짜 스파이가 에스테라지 소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프랑스 군부는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지식인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통해 진실을 폭로하고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무죄 선고. 1899년에 재심이 열렸고 드레피스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명예는 1906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제3공화국의 식민지 확장. 대통령과 공화정 정부가 운영하는 제3공화국 시기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처럼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줄스 페리라는 정치인이 식민지 확장을 주도했습니다. 1870년대와 1880년대에 그는 총리를 맡으면서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마다가스카르, 서아프리카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현재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태평양과 카리브해에서도 몇몇 섬을 식민지로 운영했죠. 왜 프랑스는 이렇게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을까요? 경제적 이유가 컸습니다. 프랑스는 식민지에서 자원과 원자재를 얻고 산업을 키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했죠. 또 다른 이유는 프랑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 같은 강대국들과 경쟁하면서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해 프랑스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또한 줄스 페리는 프랑스가 세계 여러 나라의 문명과 교육을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문명화 사명이라 불렀고 이 명분으로 프랑스는 더 많은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답니다. 교육 개혁. 제3공화국 때 프랑스에서는 학교 교육이 크게 바뀌었어요. 1881년에는 줄스 페리법을 통해 모든 어린이가 학교에 가야 한다는 무상 의무 교육이 시작되었죠. 줄스 페리의 개혁 덕분에 문맹률도 크게 줄어들었고 프랑스 사회는 더 평등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제3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독일과의 전쟁에서 프랑스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는 승리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는 알자스로렌이라는 지역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은 프랑스에게도 큰 고통을 남겼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희생되었고 나라가 많이 피폐해졌죠. 경제 대공황. 1929년에는 세계적으로 큰 경제 위기가 왔어요. 대공황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 동안 프랑스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고 나라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인민전선. 1936년 프랑스가 어려운 시기를 겪던 중 인민전선이라는 좌파 연합정부가 들어섰어요. 여기서 좌파는 사회적 평등과 노동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들을 뜻합니다. 인민전선은 이런 좌파 정당들이 힘을 합쳐 만든 연합이었죠. 당시에는 파시즘 같은 극우 세력이 프랑스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커지고 있었어요. 파시즘은 독재, 군국주의와 강력한 국가 통제를 주장하는 사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극우적 정치 이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 같은 인물들이 파시즘을 주도했죠. 인민전선은 이런 극우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좌파 우파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펴볼까요? 좌파 우파라는 말의 시작점을 살펴보면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좌파와 우파의 시작. 좌파와 우파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 때 처음 생겨났어요. 그때 프랑스의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 사람들은 회의장에서 왕의 권력을 더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죠.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회의장 오른쪽에 앉았고 이 사람들을 우파라고 불렀어요. 국민의 권리와 평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회의장 왼쪽에 앉았고 이 사람들을 좌파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로 좌파는 주로 사회적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우파는 전통을 중요시하고 국가나 왕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치에서 좌파와 우파는 자주 사용되며 사람들의 생각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극좌, 극우에 대해서도 정리해볼까요? 극좌는 좌파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입장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급진적 변화를 추구해요.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더 강한 개혁이나 혁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극우는 우파보다 더 강력하게 국가주의와 권위주의를 강조해요. 파시즘이나 나치즘이 대표적입니다. 민족주의와 독재적인 통치를 선호하며 종종 국가를 위해 소수자를 배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 프랑스 근대사 계속해서 진행해볼까요? 인민전선 정부는 주 40시간 노동과 유급 휴가 같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들을 만들었어요.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정부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제3공화국의 끝 1940년, 제3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1940년에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했고 프랑스 남부에는 비시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비시 정부와 레지스탕스. 비시 정부는 비시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필리프 페탱이 이끌었던 프랑스의 괴뢰 정부였어요. 이 정부는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으며 운영되었고 프랑스의 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채 나치에 협력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 탄압과 같은 인권 유린이 벌어졌고 레지스탕스군 저항군도 이에 맞서 싸웠습니다. 레지스탕스는 프랑스어로 저항이라는 뜻이 합니다. 비시 정부는 1944년 연합군의 프랑스 해방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제4공화국 불안정한 정치, 제네바 협정과 식민지 반환, 정당 간 갈등으로 불안정한 내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제4공화국이 수립됩니다. 하지만 제4공화국은 내각 중심의 불안정한 정치 구조로 인해 여러 차례 정부가 교체되며 큰 혼란을 겪었어요. 정당들이 의견 차이로 자주 충돌하면서 정부가 자주 바뀌었고 12년 동안 21번이나 정부가 교체될 정도로 정치가 불안정했죠. 제4공화국의 대통령은 뱅상 오리올, 눈에 코티 등 여러 명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약했습니다. 실질적인 정부 운영은 내각이 맡았는데 정당 간 갈등으로 연립정부가 자주 무너져 내각이 불안정했어요. 대통령이 정치 혼란을 정리할 힘이 부족했던 거죠. 식민지 문제, 인도차이나 전쟁과 제네바 협정, 알제리 독립전쟁. 식민지 문제도 제4공화국에 큰 타격을 주었어요. 1946년부터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는 독립을 요구하는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지만 1954년 디엠비엠프 전투의 패배로 인해 프랑스는 더 이상 베트남을 식민지로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 제네바 협정에 따라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철수하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었죠. 인도차이나 전쟁과 제네바 협정에 대해 잠깐 살펴볼까요? 제네바 협정은 인도차이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1954년에 체결된 국제협정이에요. 이 협정으로 프랑스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고 이 지역들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협정은 베트남의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분단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북베트남은 호찌민이 이끄는 공산주의 세력이, 남베트남은 반공주의 세력이 각각 통치하게 되었죠. 프랑스는 이 협정을 통해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하며 전쟁을 마무리했지만 이 분단은 이후 베트남 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알제리 독립전쟁. 또한 알제리 독립전쟁도 제4공화국의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1954년 시작된 알제리 독립전쟁은 프랑스에 막대한 군사적 부담을 주었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프랑스 내부에서는 식민지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프랑스는 알제리 독립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고 잔혹한 진압 방식으로 인해 국제적 위신도 크게 떨어졌죠. 결국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식민지 문제가 겹치면서 제4공화국은 위기를 맞았고 대통령과 내각은 혼란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샤를 드골은 내각 정당 정치의 혼란을 비판하며 강력한 지도력과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1958년 제4공화국은 붕괴하고 샤를 드골의 제5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샤를 드골과 제5공화국. 샤를 드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점령당한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을 통해 프랑스 국민들에게 저항을 촉구하는 등 영국에서 자유 프랑스 운동을 이끌며 나치에 맞서 싸운 저항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1958년 알제리 독립전쟁과 정치적 불안정이 겹친 상황에서 샤를 드골은 물러났던 정계에 다시 복귀했고 프랑스를 안정시키기 위해 제오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드골에 대해 잠깐 살펴볼까요? 대통령 권한 강화. 드골은 제오공화국에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정치적 불안정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내각과 의회를 통제하며 외교, 국방, 내정 등 중요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죠. 알제리 독립 승인. 알제리 독립전쟁은 제4공화국의 붕괴를 촉발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는데 드골은 1962년 에비앙 협정을 통해 알제리 독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프랑스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지만 드골은 이를 통해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고 프랑스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프랑스의 독립 외교 정책. 드골은 프랑스의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프랑스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외교를 펼치도록 했어요. 이로 인해 프랑스는 나토의 군사 조직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나토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나토는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약자로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불립니다. 1949년에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 나라가 서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군사 동맹입니다. 드골은 프랑스의 독립적인 외교를 추구하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골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이를 통해 프랑스는 비동맹 외교를 펼치며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경제 개혁과 발전, 핵무기 개발. 프랑스는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를 현대화하려고 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교통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전력 생산을 늘리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수력 발전과 같은 청정 에너지원을 개발하여 에너지 자립을 강화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 있었어요. 이는 1960년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드골은 프랑스의 군사적 자립을 강조하며 프랑스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결국 1960년 프랑스는 첫 번째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었죠. 문화적 정책. 드골은 프랑스의 문화적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보호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968년 5월 혁명. 하지만 1968년 프랑스에서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합니다. 당시 대학은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제한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매우 권위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은 교육 과정에 대한 참여나 발언권이 거의 없었고 교수와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원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일어났죠. 또한 학생 수 증가에 비해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등이 과밀 상태에 있었고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의 불만을 더욱 키웠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간 이 시위는 대학 교육에 대한 불만에서 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당시 청년 실업과 임금 정체로 인해 노동자들도 함께 시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드골의 보수적인 정책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시위대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골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느꼈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국 1968년 5월 혁명은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큰 사회적 격변 중 하나가 되었고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로 이어졌어요. 프랑스 사회는 마비 상태에 빠졌고 드골 정부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주었고 결국 1969년 그는 정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제후공화국의 유산. 샤를 드골은 5월 혁명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가 설립한 제후공화국은 정치적 안정과 강력한 대통령제를 통해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지속시켰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후 프랑스 역사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 복고 루이 18세, 샤를 10세 7월 왕정 시민왕 루이 필리프 6월 혁명 제2공화국 국립작업장 폐쇄 6월 폭동 나폴레옹 3세 대통령 선출 나폴레옹 3세 쿠데타 제2제국 크림전쟁 멕시코 원정 프로이센 전쟁 패배 제3공화국 파리코민 드레피스 사건 식민지 확장 줄스페리 법 초동무상의무 교육 2차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1929년 인민전선 1936년 주 40시간 노동 제2차 세계대전 1940년 비시정부와 레지스탕스 제4공화국 식민지 반환 인도차이나 전쟁과 제네바 협정 알제리 독립전쟁 샤를 드골의 제5공화국 대통령 권한 강화 알제리 독립 승인 독립외교 정책 나토 탈퇴 핵무기 개발 1960년대 경제성장 1968년 5월 혁명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 1969년 샤를 정치 종료 나폴레옹 유배 이후 프랑스의 역사는 정말 파란만장했죠? 왕정, 혁명, 공화국까지 프랑스는 끊임없는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하얀쥐 상식 채널은 여러분에게 흥미있고 유익한 상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